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학년도 6월 고2 전공연합 38번에서 42번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회경제 지문이고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문을 읽으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우리 첫 문단에서부터 개념이 나왔어요. 조금 정리하고 가야겠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이 물가. 그리고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자, 물가 지수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다.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 자, 지수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지수라는 개념은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해서 비교 시점의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테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지수가 115라면 이는 기준 시점보다 물가 수준이 15% 이상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지수가 115, 이것은 기준 시점보다 15% 높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100이니까요. 100보다 15 늘어났네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로 한다. 그렇게 보기로 약속한다라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내용 정리해보면요. 주요 개념들을 설명했죠. 물가란 무엇인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이다. 그다음에 물가가 변동된다는 건 뭐냐? 물가 변동.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 그것이 어느 정도나 변화했나라는 거를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두고 지수화한 게 바로 물가지수다. 지수화했다 했을 때 지수라는 개념은 또 뭐냐?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했을 때 비교 시점의 수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개념들을 첫 번째 문단에 설명했어요. 뒤에 이어서 나와 그 설명해야 될 이야기들의 어떤 전제가 되는 또 그 미리 약속이 되는 그런 개념들을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야 하지만, 그렇죠. 아까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가 전체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한 것이고,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이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다 조사해야 되겠죠.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 하지만 불가능하죠.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구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물가가 뭐 올랐어요, 내렸어요 할 때 이제 대표 품목이라는 거예요. 전체 다를 조사할 수는 없죠. 자, 이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 지수부터 구하게 되는데, 가격 지수란 가격 지수의 개념,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다. 가격 수치는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개별 상품이에요. 개별 상품, 각자의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다. 아까 지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했을 때 비교 시점의 수치를 나타낸 거 그랬죠. 자, 이처럼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단순 물가 지수라고 한다. 자, 물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한다. 뭐 3개, A, B, C 뭐 3개의 품목이 있다고 하면 A의 가격 지수 더하기 B의 가격 지수 더하기 C의 가격 지수 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죠. 평균하는 방법. 이런 식이에요. 단순 물가 지수. 자, 그러나 모든 품목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단순 물가 지수로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드러내는 한계가 있다. 자, 이 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 단순 물가 지수가 갖는 한계죠, 한계.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겠죠. 자, 따라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가격 지수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체감 물가에 근접한 결과.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체감이 된다. 체감 물가에 근접하다. 이게 앞에서 말한 어떤 현실적인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실제로 내가 소비 행위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에 가까운 결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 품목별 가중치를 가격 지수에 곱한 후
합하여 얻어지는 값을 뭐라고 한다? 가중 물가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순 물가지수가 가지는 한계, 뭐냐면 좀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드러내지 못한다. 체감하는 물가에 근접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자,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수치화해서 그것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합하여 얻어지는 값이 가중 물가지수다. 가중 물가지수는 거래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한 것이다. 그럼 어떤 품목이 중요하냐? 어떤 품목이 가격 지수와 가중치 어떤 품목에 가중치를 부여할 거냐라는 거에서 이제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이거죠. 거래 비중이 큰 품목.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거. 거래 비중이 큰 품목이 바로 더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얘가 이제 가중치를 가져가는 품목이 되겠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주요 개념이 뭡니까?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지금.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단순 물가 지수. 어떻게 구한다? 개별 가격 지수들, 대표 품목에 해당하는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것을 다 더해서 평균한다. 두 번째, 가중 물가 지수였죠. 단순 물가 지수가 좀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거래 비중이 큰 그런 물건들에는 가중치를 부여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품목별 가중치를 가격 지수에 곱한 다음에 합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뒤에 문제에서 이거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아마 적용 문제로 나오겠죠. 여러분이 여러 번 문제 풀다 보면 사회경제 지문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보여요. 지문을 보면서. 물론 뭐 문제 먼저 보고 이제 지문을 봐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더 빠르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볼까요? 이러한 물가 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자, 물가 지수의 용도네요. 그냥 딱 봐도 결국 세 번째 문단은 물가 지수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구나. 일단은 문단이 나눠지게 여기까지를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여기 나눠야 되겠네요. 여기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나누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러한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먼저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자, 먼저 첫 번째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 만일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이게 두 번째죠.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또 뭐예요?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 증가에 의하여 상승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 수요 감소로 하락한다. 그 다음에 또한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계속 이어서 세 번째란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가지수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다룰 때 종종 현재 금액을 과거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물가지수가 이용된다. 현재 금액을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 비율로 나누어 과거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식 주어졌고요.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여기 지금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현재 금액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현재 금액을 물가지수 등락률 이게 이제 물가지수 등락률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식에서 나눔으로써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데 원래 통계치인 현재 금액은 명목가치, 현재 금액은 명목가치, 환산하여 얻어지는 통계치인 T년도 금액은 실질 가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문단을 이렇게 들여쓰기 한 거에 따라서 세 개 나눴지만 내용상 보면 이게 쭉 연결이 돼요. 지금 내용상 보면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해서 이거는 이분이 좀 문단 나누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용상 봤을 때 같이 묶어서 볼게요. 여기는 물가지수의 용도다.
물가지수의 용도인데 첫 번째 뭐래요? 화폐의 구매력 측정 수단. 그죠? 화폐의 구매력 측정 수단이다. 물가가 오른다는 게 물건값이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설명에서 물건값이 막 오르니까 내가 이렇게 일정한 어떤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적어지겠죠, 당연히. 값이 비싸지니까. 그럴 때 화폐가 구매할 수 있는 힘은 적어진다,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물가지수가 화폐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의 지표다. 그죠? 경기 판단 지표 이렇게 한다. 경기 판단 지표. 그러니까 경기가 뭐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호황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가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소비 많이 하고 이런 때죠. 그래서 물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 증가에 의하여 상승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사고 많이 돈을 쓰고 하면 물가가 상승하겠죠. 근데 여기 영향관계를 잘 보세요. 경기가 호황일 때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불황이 되면 수요가 떨어지게 되죠. 경기가 불황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서 거래가 이제 활발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잘 안 사고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적어지면서 물가는 이제 잘 안 팔리니까 점점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판단의 지표로서 물가가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또 하한부터 나온 세 번째가 뭐냐면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거거든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세 개를 얘기했는데 세 번째 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현재 금액을 과거 어떤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얘를 사용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쓴대요.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티년도 금액, 과거의 개념인 거예요. 어느 시점, 과거의 그 어느 시점, 그 금액은 현재 금액을 아까 이제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눈 거다. 물가지수 등락률이 보니까 티년도 물가지수 분의 현재 물가지수예요. 현재 물가지수를 티년도 물가지수로 나눈 거를 가지고 현재 금액을 또 나눠요.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이 표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분명히 적용 문제 나올 거거든요. 한번 일단 확인하고요. 그 다음 문단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음 문단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그 현재 물가지수를 티년도 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물가지수 등락률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그 위에 문단에서는 그 앞에서는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 비율이라고도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같은 거를 이제 가리키는 조금 다른 표현들, 이게 같은 말이구나라는 것 좀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세 개의 문단인데요. 저는 그냥 내용상 이거 그냥 하나로 보고 그 다음 문단, 네 번째 문단으로 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이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다루고 있는 화제가 또 달라졌죠.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된다. 일단 먼저 적어 놓을게요.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다른 형태로 작성된다. 형태로 작성된다. 자, 그것에 대한 사례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요게 목적이죠. 이용 목적. 이용 목적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용 목적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한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럼 이용 목적이 뭐냐?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그죠?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작성된다. 이때 어떤 품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당연하죠. 자,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상승의 현실로 다가오지만, 자, 여기에 지하철 요금 같은 거는요, 소비자들에게는 현실이야. 그런데 기업에게는 어떨까요? 생산 원가의 직접적인 인상 요인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기업에게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또 다른 품목, 철판 가격의 인상은, 자, 이번엔 철판,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된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번째로 묶은 이 문단은요,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다른 형태로 작성되는 것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사례로 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문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철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철판 살 일은 없잖아요. 그죠? 철판을 이용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자동차 만드는 회사나 또 철판이 어디 필요할까요? 아무튼 이게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나 문제가 되겠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두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말한 거겠죠. 이게 한 품목만 가지고 물가지수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대표 품목을 정하는데 그 대표 품목들 중에 어떤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에도 들어가고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어느 하나는 이제 그런 예예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중치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 품목에 부여되는 가중치가 다르다. 예를 들어 경유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계속 많이 들고 있네요.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보다 훨씬 크다. 일반 차량은 휘발유 쓰거든요. 그죠? 요즘 요소수 대란도 있다던데 아무튼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반면 채소 볼까요? 가게에서 이 가게가 일반적인 가정집,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경제 생활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커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보다 크다. 그러니까 채소를 구매해서 뭔가 생산하는 기업도 있겠죠. 김치 회사 같은데, 김치 만들어 파는 회사 같은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큰 품목일수록 가중치가 큰데 비하여 소비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도시 가계 소비 지출액 기준이므로 소비 지출액이 큰 품목의 가중치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제 일반 가게에서 이렇게 소비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 중에서 이게 우리가 채소는 많이 먹잖아요. 반찬으로. 우리 식품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살림을 하면 더 잘 이해를 할 텐데. 근데 아까 제가 김치 공장 예를 들었는데, 김치 공장에서 주재료가 배추이긴 하겠지만 그거 만들어서 돌리고 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도 들어가겠고 무슨 임대료도 들어가겠고, 무슨 공장이 만약에 가동이 된다, 기계로 돌아가는 거라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더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처럼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두 지수에서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내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두 지수에 일단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품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같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변동 수준의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금 5번째 문단으로 봐야 되겠죠?
예, 5번째 문단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 있다 하더라도 품목이라 하더라도 가중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두 물가지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을 나타낸다. 으로라고 쓰니까 이상하네요.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낸다. 나타내거나 같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같은 방향이더라도 변동 수준이 다르다. 다른 거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냥 다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좀 기네요, 근데 쓰고 보니. 네.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 볼까요? 어느새 마지막 문단에 왔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 이 차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뒤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따라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내려가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따라 내려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뒤따라간다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앞에 움직인다는 의미. 자, 이는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원인이 뭐냐?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다. 원인은 이런 달라지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앞서 움직이는 그 양상의 원인은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생산자 판매 단계의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되죠. 공장도 가격 더 좀 먼저의 가격인 거죠.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단계의 소매 가격이에요. 공장도 가격이냐 소매 가격이냐. 자,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시장 변화의 영향이 곧바로 파급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몇 차례의 가공 단계를 거쳐 소비재로 만들어진 후에야 그 영향이 도달하게 되므로, 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앞서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좀 이해되시죠? 일단 뭐 생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좀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요. 즉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가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얘도 따라 올라가요. 이런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서 언제 물가가 오를까 이거를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이제 이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해하기도 한다. 자, 마지막 문단. 아이고 길게 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설명했어요. 그거를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가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문 살펴봤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다시 한 번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각 문단에서 뭐 얘기했나? 첫 번째 문단 개념 설명 나왔어요. 물가가 보다, 물가 변동이 보다, 물가 지수는 보다.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핵심 단어는
네,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 요거예요, 요거. 지금 물가지수는 물가지수 측정하려면 이렇게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인가?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야.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그 물가지수 중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르게 나타나.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이 나타내거나 같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사실 차이가 있어. 달라. 이런 얘기. 그래서 또 두 개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여. 이런 식으로 내용 전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로 물가지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구나. 이제 핵심 화제는 물가지수구나. 라는 거 확인하고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것도 사실적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죠. 자, 1번 물가와 물가지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물가와 물가지수의 차이는 이거야 라고 설명하진 않았지만 자,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 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 지표를 말함. 개념 설명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둘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1문단에 나왔어요. 그렇죠? 2번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죠? 확인하세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어요. 측정하는 방법. 단순 물가 지수가 있었고 가중 물가 지수가 있었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3번 물가 지수의 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 문단에서 나왔잖아요. 세 가지 얘기했죠? 그래서 네, 세 번째 문단에 나왔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 4번 물가지수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자, 물가지수의 개념은 이거야 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이게 변했습니까? 이런 얘기 없었죠? 변화 없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물가지수와 경기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 세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못 찾는 친구 위해서 이게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 증가에 의해서 상승하고요. 경기가 불황일 때 수요 감소로 하락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기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경기가 호황이면 물가도 상승, 경기가 불황이면 물가도 하락 이렇게 관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5번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세 번째 문단. 이 중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다음 30번 넘어갈까요?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군. 자, 화폐의 구매력. 자, 이게 어떤 용도냐에서 설명했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죠?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다.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시장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상품의 양은 적어지고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화폐 구매력은 떨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화폐 구매력이 바뀌는구나. 예, 나왔죠? 여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예, 확인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2번. 물가 지수는 시장의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군. 시장의 수요 변화. 이거 두 번째 나온 거 아닙니까? 물가 지수는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 증가에 따라서 상승한다. 자, 보세요. 시장의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해.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지금 설명은 뭐예요? 물가 지수가 시장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준다.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걸로 설명했잖아요. 거꾸로인데 지금. 그죠?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2번이 답. 일단 3번도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명목 가치에서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실질 가치를 구할 수 있군. 이거 여기 설명했잖아요. 세 번째 보면. 그죠? 여기 보면은 어디 나오죠? 자, 이처럼 현재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명목 가치를 이제 실질 가치로, 그죠? 그렇게 확인하려고 그거 알아보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 가치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여기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으로. 자, 4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같은 소득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겠군. 이 말을 조금 이거 아까 본 거랑 똑같아요. 이거 저기 화폐 구매력 여기 설명 나왔잖아요.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어,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소비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같은 소득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상품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화폐 구매력은 떨어지는 거고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자, 5번째. 5번 현재 금액을 과거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 현재 물가지수가 과거 물가지수보다 높을수록 환산된 금액이 적어지겠군.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명목가치, 실질가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자, 현재 금액을 과거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 지금 여기 나온 요거 지금 요거 계산하는데 환산할 때 현재 물가지수가 과거 물가지수보다 높을수록 이게 이제 현재 물가지수가 과거 물가지수 높을수록 얘가 높을수록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전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환산된 금액은 현재 금액을 얘로 나누는 거잖아요. 얘로. 이걸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전체가 커지면 얘를 이걸로 나누니까 작아지겠죠. 티년도 금액은 얘 값은 작아지겠죠. 지금 맞네요. 그렇죠? 맞죠? 이거 봐요. 이거 수학이야 수학. 응? 보니까 자 그래서 39번 해결했고요. 다음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40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확인해 볼까요? 기억 앞에 페이지에 자, 요 부분이죠. 기억 생산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된다. 이 물가지수가 이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다르게 작성된다의 예시로 지금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1번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가지수를 이용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틀렸네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너무 쉽게 보이죠? 이용 목적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 따라 실질 가치를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르다.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닌 거예요. 틀렸네요. 자, 3번 소비자와 생산자로 대상을 분류하면 보다 쉽게 물가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뭐 분류해서 더 쉬워진다. 쉽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 분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측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는 이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알면 일단 1, 3이 다 틀린 얘기라는 거는 금방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용 목적이 달라서 얘네를 따로 구하는 거다라는 것만 정확히 알면 1번, 2번, 3번이 다 말이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소비자 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군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품목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군은 일치하지 않는다. 당연히 일치하지 않겠죠. 이거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가 왜 같은 품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뭐 하나, 두 개는 같을 수 있어. 그런데 품목군 전체 그 모집은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용 목적에 따라서 얘네들을 물가를 다르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 5번.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닌 것이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무슨 용도로 쓰려고 무슨 용도로 판단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나눠서 우리가 그 이제 그 측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이거를 무슨 목적으로 무엇에 이용할 목적으로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나눈 거지. 이거 중에 하나 때문에 전반적인 걸 알 수 없다. 이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의 설명은 말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자, 40번의 답은 4번. 4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점짜리 문제네요. 보기 나오고 적용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자, 보기 봅시다. 아래 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작성하기 위해 기준 시점 대비 각 품목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자료다. 기준 시점 대비 각 품목의 가격 변동을 조사했어요. 이게 지수의 개념이잖아요. 지수. 자, 그래서 가격 지수가 나오고 가중치가 나왔네요. 일단 가격 지수를 봤을 때 A는 4% 상승인 거네요. B는 10% 상승, C는 10% 상승이네요. 상승률이 높은 거는 B와 C인데, 자, 가중치를 보니까 0.6, 0.3, 0.1이에요. 제일 높은 게 뭐예요? 0.6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진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1번 품목별 소비 지출액은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다. 이게 뭐야? 소비 지출액이 클수록 가중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0.6, 0.3, 0.1이니까 이 순서 맞죠? 예, 맞네요. 2번 단순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이다. 아까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못한 친구에서 다시 가보면, 자, 단순 물가지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선정된 품목에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단순 물가지수 선정된 품목의 개별 가격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 다시 가서 볼까요?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걸 평균해야 돼.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쵸? 예. 그럼 뭐가 나옵니까?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108 나옵니다. 맞아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예. 104 플러스 110 플러스 110 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돼요. 예. 산수예요, 산수. 자, 3번. 단순 물가 지수에서는 B와 C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전제한다. 그쵸? 예. 전체가 동일하다라고 보고 이렇게 구한 거죠. 평균한 거죠, 지금.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단순 물가 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가중 물가 지수를 사용할 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거 구해봐야 알겠네요. 자, 가중 물가 지수는 어떻게 구했었죠? 다시 앞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야. 이거죠. 네, 다시 확인해 보면 가중 물가 지수는 어떻게 구해요? 품목별 가중치를 가격 지수에 곱한 후 합하여. 이거잖아. 그죠? 계산해 봐요, 그러면. 이거 산수 문제라니까요, 다 지금. 경제를 문과가 더 잘할 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다 산수예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104 곱하기 0.6 더하기 110 곱하기 0.3 더하기 110 곱하기 0.1 요거죠. 요거 합한 거.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62.4 더하기 33 더하기 11 106.4 나옵니다. 어느 게 높아요? 이게 더 높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더 높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 단순 물가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가중 물가지수를 사용할 때 물가 상승률이 높다? 아니죠? 이게 틀렸네요. 이게 틀렸네요. 아, 답이 4번이었어. 4번이네요. 5번도 그러면 5번은 맞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중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거래 비중이 큰 A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쵸? 이게 가중치가 높은 이유가 뭐예요? 거래 비중이 큰 거고 이게 물가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얘 숫자가 커지면 얘도 올라가겠죠. 지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2번 넘어가 볼까요? 42번. 마지막 문제네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는 아니지만 이것도 적용 문제입니다. 보기. 다음 소식입니다. 올 여름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의 작황이 나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농산물. 아까 채소 이해 나왔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보세요. 또한 원유 등 원유 기름 나왔네요. 국제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영향이 큰 거는 농산물과 원유 중에 당연히 농산물이겠죠. 생산자 물가지수의 영향이 큰 거는 원자재에 해당하는 원유겠죠. 그거 생각하시고 보겠습니다. 1번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맞죠? 왜 뒤에서 그랬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라간다. 예, 그거에 따라서 이거 1번 맞아요. 2번 다른 조사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면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겠죠. 이것도 맞죠.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이 있는 거죠. 3번 생산자 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므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곧바로 파급될 것이다. 이것도 맞죠. 앞에서 이 설명했었어요. 자, 4번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의 가중치는 다르기 때문에 두 지수의 변동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뭐 같이 변동한다 하더라도 가중치가 달라서 변동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맞죠? 수준에 5번 볼게요.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 단계 가격은 소비자 구입 단계 가격보다 낮으므로 이거 잠깐 앞에 가서 볼게요. 마지막 질문의 이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 왜 그러냐면 원인 얘기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판매 단계 공장도 가격을 조사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단계 소매 가격을 조사한다. 그랬고요.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시장 변화의 영향이 곧바로 파급되는데 소비자는 몇 차례 가공 단계를 거쳐 소비재로 만들어진 후에야 영향이 도달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움직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거 또 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위에 분도 이것도 보세요. 생산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매출액 기준이에요. 매출액 기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소비 지출액 기준이에요. 이 부분 설명할 때 제가 그 뭐 배추랑 김치 공장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김치 공장에서 이제 배추라는 품목 가중치를 결정할 때 기준이 뭐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기준이 아니라 매출액이거죠. 매출액. 전체 매출액에서 봤을 때 배추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그렇게 큰 게 아닌 거죠. 지금 봤을 때 이제 그런 개념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문제 볼게요. 아까 그 42번에서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 단계 가격. 일단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지수에 얘가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 이런 건데, 일단 소비자 구입 단계의 가격보다 낮다. 그러니까 생산자 판매 단계의 그런 가격 지수, 그러니까 그 생산품 그것의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판매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개의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본문에서 얘기한 거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낮다. 근데 얘가 얘보다 낮다. 또는 높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 자체가 그 본문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앞서서 움직인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 뭐 그리고 변동이 이제 얘랑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같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변동 수준이 다르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지. 얘가 얘보다 높고 낮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이 지문에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지문에서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으니까 틀렸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문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선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수라는 개념은 기준 시점과 비교해서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물가 지수는. 그러니까 뭐 가격 자체, 뭐 생산자 판매 단계 가격, 소비자 구입의 단격 이거랑 뭘 연관 지어서 설명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틀린 거 5번이네요. 5번.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지문 설명 듣고 문제 푸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